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Visualizing and Understanding 제목이고, 음, 지금까지는 CNN 또는 딥러닝의 성능을 어떻게 높인가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 강좌는 각 레이어와 뉴런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주제입니다. 어, 그래서 뭐 크게 여기서 오늘 다루는 개념들이 이제 뭐 액티베이션과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다루는 주제들의 핵심은 이제 각 뉴런들이 이미지들의 어떤 부분을 보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좀 강의 내용 중에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보충을 해주셔도 되고요. 음, 이제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의사들이 오늘 배운 렉처 내용들을 직접 적용하게 될 일이 얼마나 많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주로 의학에서는 뭐 이미지나 병리 또는 뭐 심전도, 뇌파 등등 그런 어, 이제 이미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걸 진단에 활용하거나 어떤 질환의 중증도를 예측하거나 예후 예측을 하는데 딥러닝을 사용해 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의사들 중에서 그, 어, 자기가 만든 딥러닝 모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까지 관심을 갖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서울의대에서는 뭐 의공학교실 교수님들 중에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알기는 해요. 뭐 그분은 아마 다빈치 연구하시는 분인데 뭐 다빈치를 구동하는 이 다빈치에서 이제 어, 수술 필드를 인식하는 그리고 술자의 손 위치와 모션을 인식하는 성능을 개발하는 그런 AI를 만들고 계신데 왜 그런 좀 더 그 딥러닝 모델이 왜 그렇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또 이 수업의 의의는 이제 지금까지는 뭐 AI가 약간 블랙박스여서 그러니까 인풋을 넣으면 그거에 막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다 도출해 주지만 왜 그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각 레이어들, 각 뉴런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더 가까이서 보게 된다면 그 블랙박스가 이제 좀 더 투명해진다는 거죠. 특히 메디컬 AI의 경우에는 이 책임 소재에 대한 이 어떤 윤리적인 디베이트가 요즘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왜 이 모델이 이 결과를 내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제 불분명한 점이 생긴다는 점이 있는데 뭐 이 강좌에 있는 내용이 좀 많이 적용이 된다면 그런 예, 윤리적 논점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한 해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에는 김건영 쌤이 뭐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등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고 세만틱 세그멘테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라이제이션은 오브젝트가 하나인 경우고 오브젝트 디텍션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오브젝트가 여러 개이고 여기서는 오브젝트 개수 자체도 하이퍼 파라미터로 작용을 하죠. 간략한 복습이었고 이제 오늘 주제는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각각 퍼스트 레이어, 인터미디어 레이어, 레스트 레이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first layer는 이제 여러 이미지들의 뭐 엣지나 명암이나 뭐 이제 필터들이 이제 엣지나 명암 앵글, 뭐 포지션이나 오퍼싱 컬러 등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퍼스트 레이어는 필터들을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처음부터 설정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귀납적으로 보니까 뜯어보니까 퍼스트 레이어는 이제 필터들에 대한 정보를 필터들을 보는 그런 뉴런들이 위치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이 세컨 레이어부터 끝에서 두 번째 레이어까지 인터미디어 레이어들에서는 어,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강좌 수준에서는 이제 해석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last layer는 이제 원래 fully connected layer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를 하나의 긴 벡터로 이렇게 펴는 과정인데 이 last layer에 있는 뉴런들이 하는 일은 이제 nearest neighbor 관련된 것을 본다고 해요. 이제 nearest neighbor는 가장 가까운 것들끼리 이제 모아주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뭐 보라색 꽃이 있으면 이 보라색 꽃과 가장 유사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고 코끼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게 모아주는 것들이고요. 음, 네, 강연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리얼리스트 네이버 과정에서는 어떤 픽셀 단위의 유사함보다는 시멘틱 컨텐츠의 유사함을 기준으로 모은다고 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픽셀 단위의 컨텐츠로 모은다면 음, 여기 코끼리를 보셨을 때 픽셀 단위의 컨텐츠로 모은다면 이제 요 코끼리와 음, 이렇게 두 코끼리를 비교했을 때 픽셀 단위 유사함은 요 1번 코끼리가 더 크겠죠. 이 기존 코끼리와 비교했을 때. 왜냐면 이 첫 번째 코끼리는 왼쪽에 있고 1번 코끼리도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멘틱 컨텐츠는 어, 별표와 2번이 좀 더 유사하죠. 왜냐면 뭐 서 있는 위치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 때 그런데 이제 픽셀 단위의 유사함보다는 그 실제로 객체가 얼마나 음, 유사한지 픽셀에 상관없이 그것을 보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레스트 레이어 역할은 또 디멘셔널리티 리덕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벡터가 4096개 이제 엘리멘트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두 개의 디멘션으로 어,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거기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 이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고 또는 좀 더 복잡한 방법으로는 이제 T-SNE, 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비선형적인 디멘션 리덕션이고요. 이런 그림은 주로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를 다룬 논문에서 많이 보이는 건데요. 뭐
간략하게 이해를 하자면 이 디멘셔널티 리덕션은 이제 정사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벡터들을 서로 정사형을 시켜서 가장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축을 설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좀 깊게 이해하지 못해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멘셔널티 리덕션을 통해서는 피처 스페이스의 지오메트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 제가 아까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4096개의 벡터들이 있죠. 엘리멘트가 아니라 4096개의 벡터들을 이렇게 디멘션 리덕션을 통해서 이제 2차원 좌표에 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도 이제 nearest neighbor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좀 비슷한 것끼리 또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 아래에는 약간 꽃 같은 꽃이 모여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개가 모여 있고 그런 식으로 nearest neighbor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션을 시각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액티베이션 맵이 뭐냐면 이제 각 컨볼루션 레이어의 인풋은 이제 이런 이미지가 이제 RGB로 구성된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죠. 이것들이 여러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겹치면서 각 레이어 직후에 어떤 3차원의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액티베이션 볼륨이라고 하고요. 액티베이션 맵은 액티베이션 볼륨의 하나의 슬라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액티베이션 맵이란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비디오 캠을 인식하는 CNN을 만들었어요.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뭐 요 부분 하나가 좀 더 밝죠. 이게 요건데. 그래서 이게 얼굴 부분을 인식하는 이제 인터미디어 피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요. 뭐 블랙 액티베이션은 데드 렐로인가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데드 렐로라는 모든 트레이닝 과정에서 다 인액티브로 된 부분을 얘기하고요. 블랙 액티베이션은 인풋 디펜던트해요. 인풋에 대해서만 특정 인풋에 대해서만 인액티브 렐로라고 합니다. maximally activating patches는 말 그대로 이제 패치 부분들 중에서 뉴런이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어떤 뉴런을 가장 많이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개념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지 어떤 부분이 이 뉴런을 가장 많이 활성화시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occlusion experiments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빼서 다시 우리가 트레인한 딥러닝 모델에 넣어주는 거죠. 뺀 이미지를 넣었을 때 각 뉴런들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특히 우리가 관심 가져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번째 요 레이어에 요 뉴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오클루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요 뉴런이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모델의 어떤 predicted probabilit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어,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가리고 넣었는데 이, 이, 이 모델이 이 사진을 코끼리로 인식하는 확률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면 이 가려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중요한 정도, 각 이미지 안에서 이 결정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 정도를 흰맵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어, 좀 이렇게 색깔이 진한 부분이 그 결정의 중요한 이미지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살리언시 맵은 이제 픽셀 단위로 어떤 픽셀이 또 이 분류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셀리언스 맵은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는 이게 엄청 실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사용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지 어떤 부분이 또 인터뉴런의 스코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셀리언스 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guided backprop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인터미디어 피처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 원형 피처들이 인터뉴런의 스코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대각선 오른쪽 위쪽으로 가는 선들이 인터미디언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미디어 피처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레디언트 어센트라는 개념도 등장을 합니다. 그레디언트 어센트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이제 어원적으로 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요 결국 어떤 종류의 인풋이 이제 뉴런을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방법이 그레디언트 어센트예요. 보통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이 되고요. 이제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로스는 우리가 어, 모델이 예측하는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잖아. 그 차이를 최소화할수록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에 사용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네트워크의 웨이트들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 좋은 웨이트, 그러니까 로스를 최소화하는 더 좋은 웨이트들을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과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반면에 그레디언트 어센트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미지를 형성해서 그 형성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인터뉴런의 스코어를 최대화하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이미 모델은 트레인된 상태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웨이트, 각 뉴런들 웨이트를 변화시키지는 않고요. 다만 인터뉴런들이 오히려 반대로 그 모델에 있는 인터뉴런들이 어떤 이미지를 주었을 때 가장 흥분을 많이 하냐 그것을 알기 위한 그 이미지를 찾는 과정이 그레디언트 어센트입니다. 또 이제 그 개념 안에는 이렇게 뉴런 밸류들이 들어가고 또 이제 Natural Image Regulariser라는 개념도 들어가요. 이 Regularizer는 이제 Gradient Ascent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좀 더 실제 이미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툴입니다.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gradient ascent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그래서 뭐 만들어진 이미지에 뭐 L2 롬을 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뭐 잘 수학적인 걸 잘 몰라서 이제 롬도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뭐 이제 LP 롬은 이런 식으로 각 요소들의 P승을 합하고 그것을 대해서 이제 P분의 1승을 한 그런 값이고 L2 놈은 그냥 이런 식으로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런 개념인데 사실 그레이드 더센트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그레이디언트 더센트를 처음 넣는 이미지 외에도 각 레이어에 각 레이어 안에서도 이 뉴런을 가장 흥분시키는 그런 인터미디엇 피처를 대변하는 이미지들을 만드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레이디언트 더센트가 그리고 네. 뭐 멀티패시티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하고요. 뭐 additional prior를 추가한다면 좀 더 어, 시- 실제와 가까운 이미지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뭐 fooling 이미지는 음,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준 다음에 그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모델에 약간 구라를 치는 겁니다. 이 아프리칸 엘레펀트가 아니라 이 이미지는 코알라라고 답을 변경해서 주는 거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딥러닝 알고리즘은 들어간 두 사진의 차이를 거의 보지 못해요. 왜냐면 실제로 동일한 사진이니까. 근데 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뭐 관련자들이 깊게 다루지 않아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딥드림은 특정한 네트워크의 특정한 레이어에 있는 뉴런 액티베이션을 이제 앰플리파이 하는 그런 거고 아마 구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알고 있는데 어, 가볍게만 다뤄서 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음, 피처 인버전은 각 레이어에서 이제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선정되었는지 파악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이미지를 넣었어요. 네트워크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각 피처 밸류를 기록한 다음에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피처 벡터에서 이미지 어떤 부분이 캡처되었는지를 파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음, 지금 피처 벡터와
그리고 만들어진 이미지의 차이를 줄이는 거라고 해요. 거기 사용되는 것 중에 이제 Total Variation Regularizer 라는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레이어마다 어떤 부분을 보냐, 이걸 좀 더 시각화한 슬라이드입니다. 레이어가 초반 레이어들에서는 실제 그 레이어가 보는 사진이 실제 사진들과 비슷한데,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실제 사진과는 좀 더 거리가 멀어지죠. 실제 인풋 사진과 레이어 5가 거는 픽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이런 픽셀 정보보다는 세멘틱 정보가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텍스처 신테시스는 넘어가도록 하고, 음, 그리고 사실 제가 그램 매트릭스 부분도 이제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를 잘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넘어가고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텍스처 신테시스 말고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는 이제 앞에 나온 텍스처 신테시스와 이제 피처 인버전을 합한 과정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스타일을 어떤 이미지의 컨텐츠와 이미지 스타일을 합하는 건데, 이렇게 합해서 이 사진을 반고의 스타일을 통해서 새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알려줍니다. 이게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몇 가지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거는 이제 CT에서 CT 정보를 MRI로 바꾸거나 MRI 정보를 CT로 전환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좀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 이제 병리 슬라이드에서 뭐 H&E 스테이닝 to N 슬라이드만 있을 때 이거를 뭐 파이브로시스를 보여주는 마센스트리콤 스테이닝 된 슬라이드로 추가 염색 없이 바로 전환하게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 만드는데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 병원에서도 이걸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있다고 알긴 하는데 아직 막 엄청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외에는 뭐 얼마나 어플리케이션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스타일 트랜스퍼의 좀 더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뭐 포워드와 백워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포워드는 로스를 계산해주고 뭐 백워드는 각 이미지의 그레디언트들을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 트랜스퍼 과정에서는 이제 크게 큰 두 축이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와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 사이의 스펙트럼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컨텐츠 관련된 거는 뭐 피처 리컨스트럭션이 담당하고, 스타일 관련된 것은 그램 매트릭스 리컨스트럭션이 담당을 합니다. 이 사이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 트랜스퍼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그램 매트릭스를 계산하기 전에 뭐 스타일 이미지를 크기를 다시 설정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근데 뭐 스타일 트랜스퍼는 포워드 백워드 패스 계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느려서 실용적이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해답으로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해서 이 스타일 트랜스퍼를 우리 대신 해줄 수 있게 하자. 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저스틴 존슨 강연자분이 논문을 하나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인풋을 스타일라이트 이미지로 바로 도출해주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주제였고요. 싱글 포워드 패스를 통해서 스타일라이트 이미지를 도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러시아 그룹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연구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제 CNN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뜯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줬어요. 특히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이 뉴런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뉴런을 얼마나 흥분시키는지를 보고 또 각 레이어에서도 레이어별로 이미지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뭐 nearest neighbor나 dimensionality reduction, nearest neighbor는 dimensionality reduction 둘 다 last layer에서 적용을 하는 거고, maximal patch occlusion은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가렸을 때 얼마나 예측 확률이 변화하는지. 그래서 가린 부분 예측 확률 변화가 가장 가렸을 때 예측 확률 변화가 크다면 그 이미지 부분이 음, 우리의 모델의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salience map, class visualization, fully image나 feature inversion 등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네, 병민님 항상 그 준비 많이 해주시고 잘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네요. 그 오늘 발표할 내용 약간 첨언을 하면 그 오늘 주제가 전체적으로 explainable AI, 즉 설명 가능한 AI 이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번 강의 들으면서 그 원래 그 딥러닝이 그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고리즘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특히 뭐 환자나 이런데 환자분들이나 이런데 쓰이게 된다면 이 내용을 이해해야지 환자분들도 뭔가 더 납득이 될 거니까 최근에 이런 메디컬 AI 이런 쪽도 이런 explainable AI 쪽이 또 활발히 되고 있다고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금 저는 강의를 꽤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중간에 약간 뛰어넘으신 부분이 뭐 텍스처럴 신테시스하고 그래 매트릭스인데 혹시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이번 거를 유튜브 영상을 안 봐서 그런데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듣고 와서 보충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조금 그러니까 간략하게
조금 내용을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아는 선에서. 일단 그 텍스처럴 신테시스는 제가 그러면 뭐 이러한 텍스처를 뭐 이러한 모양을 그러니까 처음에 인풋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아웃풋 이렇게 좀 더 확장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건 고전적인 알고리즘인 니어리스트 네이버로도 해봤다. 뭐 이거 이 네모 한 칸당 얘를 놓고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이용해서 그 다음 거 예측하고 그 다음 거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서 이렇게 이 작은 네모를 갖고 네모들이 쭉 확장된 이런 텍스처를 만들어 봤다는 건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도 발생해서 크렘 매트릭스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그러니까 잘 봐야 될 게 이거 코어 오큐런스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코어 오큐런스가 의미하는 게 이게 한글로 해석하면 어 교집합 이런 개념으로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정 두 개의 벡터에 대해 이런 코오큐런스를 측정하게 된다면 두 개의 벡터에서 이 동시에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라지하게 더 표현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코오큐런스 방식을 이용해서 이 피처들 간의 이런 거를 조사해 본다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저 어제 그 질문인데 코어큐런스가 그러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상수배가 되는 거인가요? 코오큐런스는 외 외적이라 약간 네. 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여기서 또 마지막에 이 내용도 언급하시긴 하더라고요. 또 그 코오큐런스가 아니라 코베리언스로도 측정은 가능하다. 근데 그 아, 대신 더 이 컴퓨트 그게 더 비싸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네, 아우터 프로덕트로 코오큐런스를 측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도 약간 수학적인 거는 사실 잘 이해는 못해서 대충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요 뒤에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냐 해서 처음에 어떠한 쓸 이미지가 주어지고 오른쪽에 있는 노이즈 이미지 이거 두 개를 쭉 동시에 연산해 가면서 이 왼쪽에서 그램 매트릭스를 쭉 측정해서 이 왼쪽 이미지의 그램 매트릭스랑 이 노이즈에서 만들어진 그램 매트릭스랑 비슷해지게 뭐 컴퓨터 로스를 줄여간다. 백프롭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결과가 이렇게 제너레이티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한다는 걸로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혹시 제 설명 부족했거나 아니면 뭐 다시 해주실 분 계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추가 설명도 감사합니다. 오늘 병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사실 직접 구현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의공학과 교수님들하고 코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예시들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네, 우선 이 논문부터 봅시다.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고 이 겐이라는 걸 결합해서 만들어요. 겐은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만든 거는 이미에 원래는 없었던 조작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모델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이거를 구별하는 원래 자연적으로 생성된 이미지인지 혹은 AI가 만들어낸 이미지인지 구별하는 모델을 하나 추가해서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게 GAN이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한 이미지의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고요. 약간 검증 텀을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검증 텀을.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히 생성만 하고 이게 잘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건 사람이 했는데 이거를 사람이 하지 않고
확인하는 걸 컴퓨터가 해서 자동으로 그 피드백까지 되게끔 만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굉장히 뭐 다양하지만 일단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위쪽에 초록색 박스는 MR 사진을 CT 사진으로 변환을 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원지색 박스는 CT 사진을 MR 스타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병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MR과 CT 간에 서로 변환이 가능한 스타일 트랜스퍼를 생성해서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소노그래피라고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찍는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CT 라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초음파가 훨씬 안전하고 또 접근하기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CT 이미지를 CT 이미지로 바꾸는 건데 CT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의 조사 선량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하지만 선량을 줄이게 되면 여기 이 사진을 예를 들면 여기 A 사진이 선량을 줄인 거고 B 사진이 기본 선량이에요. 보시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어요. 사용하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이거를 보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엑스레이 조사 선량이 낮으면 그만큼 사람한테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낮은 선량으로 찍은 A 사진을 이 스타일 트랜스퍼를 통해서 이 E 사진 보시면 굉장히 매끄럽죠. A에 있는 이 노이지한 사진을 E처럼 매끄럽게 만드는 거에도 스타일 트랜스퍼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거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약간 무조건 고화질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의 개인 취향에 따라서 오히려 좀 노이지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PET 양전자로 사진을 찍는 게 있어요. 그 엑스레이 말고도 그 양전자가 전자랑 만나면 쌍소멸 효과로 감마선이 방출되는데 그 감마선을 앰플리케이션 시켜가지고 측정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투구하는 조직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매드겐 같은 모델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요. 아까 보신 기능 모델들은 단순히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하는 거였지만 이 매드간 같은 경우에는 좀 범용적인 목적으로 생산이 되었고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기능을 보시면 이 PET 사진을 CT로 바꾸는 거 그리고 이 MRI 사진을 찍을 때 모션 아티팩트를 없애주는 거 MRI 사진을 찍는데 조금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환자가 조금 움직이면 이렇게 좀 흐린 모습이 보여요. 사진 찍을 때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줄여주는 아티팩트 그리고 PET 같은 경우에는 좀 해상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죠. 센시티비티가 높고 이걸 디노이징하는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건 2020년이죠? 최근 것도 아니에요. 2년 전 논문이고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MRI를 사진 찍는 거를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병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조직학적 염색법을 나한테 필요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도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료 현장에서 그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전혀 접점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CT와 초음파 그리고 MRI 이 사이에서도 서로 상호 변환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지? 아까 권영님께서
그 MRI 시간 단축하는 데서 쓰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정확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MRI에서 시간이 되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케이스 베이스 데이터를 한 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얻어서 그러면 되게 노이지하고 화질이 낮은 그런 영상이 얻어지는데 거기서 AI로 학습시켜서 노이즈 줄이고 아티팩트 없애고 그리고 레졸루션 올리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팀장님은 그러니까 의사신데 근데 그래도 막 이런 CNN 그리고 컴퓨터 비전 지식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라도 둘 다 알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